야간 응급수술을 마친 강도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하얀 가운 위에 걸친 패딩 점퍼는 수술실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그는 병원 근처 포장마차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늘 그랬듯이 수술이 끝나면 이곳에 앉아 따뜻한 국물로 하루를 정리하는 게 그의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소정, 강남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30살의 여자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차분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일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드셨죠? 천천히 드세요. 소정이 따뜻한 어묵국을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을 바라보며 도윤은 처음으로 그날 하루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단순히 음식의 온도만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부터 야근이 끝나면 그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소정과의 대화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도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누나는 어떻게 사람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얘기하기 바쁜데. 그냥 제 일이 원래 그런 거라서요. 손님들 이야기 들어주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 소정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지친 삶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힘들어하면서도 타인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윤은 처음 만났습니다. 강도윤, 31살. 강태재 의료재단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자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한 촉망받는 성형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유치원, 특목고, 명문대 의대, 그리고 레지던트 수석 입성.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삶이었지만 도윤은 늘 무언가 비어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인생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윤 선생, 오늘 수술도 완벽했습니다. 역시 이사장님 아드님이세요. 실력이 남다르십니다. 다음 달 학회 발표도 도윤 선생이 하신다면서요? 칭찬과 존경.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심보다 계산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강도윤을 보는 게 아니라 강태재의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한소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집안도 재단의 권력도 의사라는 직업도 몰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소정은 도윤을 그냥 피곤해 보이는 청년으로 봤을 뿐입니다. 그게 도윤에게는 신선했습니다. 강태재의 아들이 아닌 강도윤으로 대접받는다는 것. 도윤 씨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소정이 물었을 때 도윤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살아온 것 같아서요. 그럼 이제부터 찾아가면 되잖아요. 도윤 씨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 말이 도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한강 둔치를 걷고 작은 영화관에서 마지막 회차를 보는 연애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강태재의 아들이 아닌 강도윤으로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소정은 도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누나, 나랑 결혼해요. 소정은 멈춰섰습니다. 도윤 씨, 저는 도윤 씨 집안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내가 책임질게요. 누나만 있으면 돼요. 소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낸 다음 날, 집안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신상조회, 뒷조사, 신용정보, 과거 직업 이력까지 모든 것이 하루 만에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윤미숙, 도윤의 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술집 여자 딸을 며느리로 들이겠다는 거야? 내가 미쳤니? 엄마, 소정 누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강남 노래주점에서 술 따라주던 애가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세상을 얼마나 모르는 거야.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편견이 벽처럼 서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너한테 뭘 바라는 건지 생각해봐. 돈이겠지. 안정된 삶이겠지. 사랑?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게. 그날 밤 강태재 이사장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차가운 눈빛, 흔들림 없는 목소리.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지만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도윤아, 넌 이 집의 후계자야. 언젠가 이 재단을 이끌어갈 사람이고. 아버지, 그런 선택은 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재단 전체를 흔드는 일이다. 이사진들이, 직원들이, 환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 태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노래주점 출신 여자와 결혼한 의료재단 후계자. 신문에 어떻게 나겠어? SNS에 어떻게 퍼지겠어? 저는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태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재단과의 관계도 끊는 거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뜬 눈으로 보낸 도윤은 다음 날 새벽집을 나왔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사진 한 장만 넣었습니다. 31년을 살아온 집에서 가져온 게 전부였습니다. 방을 나서며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소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 지금 갈게요. 소정이 문을 열어줬을 때 도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이게 내 진짜 인생의 시작이에요. 누나 옆에 있는 게. 두 사람은 좁은 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래, 단단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요구할지,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행복은 때로 잔인합니다. 손에 쥐는 순간 빠져나갈 준비를 하니까요. 사랑은 때로 용기를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무모할 정도의 용기를. 하지만 세상은 그 용기에 언제나 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강도윤과 한소정. 두 사람이 선택한 길 끝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바로 끝나기 직전이라는 것을. 집을 나온 지 석 달. 강도윤과 한소정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소정이 먼저 일어나 좁은 주방에서 계란 프라이를 부르고 도윤은 병원 당직 일정표를 확인하며 어제 입은 가운을 다시 챙겼습니다. 반지하는 습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몇 시에 끝나요? 늦어도 10시쯤? 편의점 야간 안 나가도 돼요. 내가 당직비 받으면 이번 달은 괜찮아. 미안해요. 제가 더 벌어야 하는데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도윤은 소정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눈가에는 항상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도윤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도윤의 레지던트 월급은 적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거기에 전셋집도 없이 월세를 내다 보니 생활비는 늘 빠듯했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도윤이 집을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애매한 눈빛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도윤 선생, 점심 같이 드실래요? 아니요, 전 도시락 싸왔어요. 도윤은 옥상으로 올라가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소정이 새벽에 싸준 김밥과 삼각김밥. 비록 소박했지만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소정은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강남 노래주점을 그만둔 지 반년. 술 냄새와 담배 연기, 끈적한 시선들이 없는 삶은 자유로웠지만 그만큼 수입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도윤이 집에 돌아와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정은 미소 지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밤 11시 편의점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시비를 걸기도 했지만 소정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수술 끝났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자요. 소정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심히 들어와요. 라면 끓여 놓을게요. 주말마다 두 사람은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소정이 싼 김밥과 삼각김밥, 편의점에서 산 10일 아이스크림.
돗자리 하나 깔고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누나, 이거 맛있어요. 집 나오길 진짜 잘했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도윤 씨는 후회 안 해요? 원래 가졌던 거 다 버리고 저 때문에.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소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후회요? 하나도 안 해요. 이게 내 진짜 인생이에요. 누나 옆에 있는 게.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았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왠지 모르게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소정과 도윤은 손을 잡고 낙엽 쌓인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 나중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요. 애기 낳으면 반지 안은 좁잖아요. 그러자.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 두 사람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작지만 햇빛 잘 드는 집으로 이사 가고 주말마다 공원에 산책 가는 평범한 살. 그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꿈. 그러나 계절이 다시 바뀌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안면 골절과 다발성 열상,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4시간 넘게 이어졌고 도윤이 수술실을 나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도윤아, 수고했어. 오늘 정말 힘들었지? 조심히 들어가. 네, 선생님도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렸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소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술 끝났어요. 곧 들어갈게요. 자지 말고 기다려요. 오늘 많이 보고 싶었어요. 문자를 보내고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가면 소정이 라면을 끓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좁은 이불 속에서 손을 잡고 잠들 것입니다. 그게 도윤의 하루였고 그게 도윤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한 음주 트럭이 택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세상이 멈췄습니다. 도윤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소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윤의 눈이 감겼습니다. 소정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고요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의 의료진들, 조용히 고개를 숙인 간호사들. 보호자세요? 네. 강도윤 환자 어디 있어요? 제 남편이에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소정은 그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도윤 씨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마치 잠든 것처럼.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일어나. 우리 집 가야지. 라면 끓여놨어.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얼굴, 감겨진 눈.
도윤아, 제발, 장난 그만하고 일어나. 우리 행복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도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소정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 뒤 장례식장은 강태제 의료재단 이름답게 화려했습니다. 고급 상여, 줄지어 늘어선 조화, 엄숙한 분위기, 양복 차려입은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의료계 인사들, 재단 이사들, 정치인들까지. 하지만 소정에게 그곳은 완전히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소정은 빈소 한 구석에 앉아 도윤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행복하게.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술집에서 일하던 애래. 도윤이 그 사람 때문에 집 나왔다더라. 그러게. 그런 애랑 결혼하면 안 좋다더니 진짜 맞았네.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됐잖아. 재수 없는 거 아냐? 저 사람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소정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또렷하게.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강도윤과 한소정이 함께한 시간은 고작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정에게 그 시간은 인생 전부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고 처음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차갑고 낯선 세상 한가운데 아무도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하지만 소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도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장례 사흘째 소정은 상복을 입고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얼굴, 부어오른 눈가, 창백한 입술, 조문객들의 발소리, 향 냄새, 낮게 흐르는 추모 음악.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도윤이 정말 죽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왜 나를 두고 갔어요? 소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정 속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윤미숙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윤미숙은 대답 대신 차갑게 소정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수 없는 년. 내가 들어온 뒤로 우리 집 꼴이 이게 뭐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던 주제에 우리 아들 꼬셔서 결국 이 지경을 만들어놨잖아. 내가 없었으면 도윤이가 집 나갈 일도 없었어. 어머님, 여기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 내 아들 장례식장이야. 내가 말 못할 곳이 어디 있어? 내가 우리 아들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윤미숙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도윤이 집을 나왔고, 자신 때문에 도윤이 반지하에서 살았고, 자신 때문에 도윤이 그날 밤 택시를 탔으니까요. 소정은 그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강태재 이사장이 변호사와 함께 소정을 찾았습니다. 한소정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소정은 따라갔습니다. 작은 상담실로 안내되었고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였습니다. 보험금, 퇴직금, 그리고 도윤이 명의로 된 집. 법적으로는 다 당신 앞으로 돼 있소. 태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 입장에서는 당신이 그걸 받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도윤이는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 있었을 거요. 소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법적으로 부인의 권리입니다. 꼭 포기하실 필요는. 닥치게. 내가 변호사한테 법 배우나? 난 권리가 아니라 도리를 말하는 거야.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재는 다시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이 서류에 사인하고 조용히 떠나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찾지 않을 테니. 소정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상속 포기 동의서, 보험금 수령 포기서, 한 장 한 장. 도윤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정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돌려드릴게요. 현명한 선택이요. 대신 소정은 고개를 들어 강태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단호함이 서렸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제 앞에도 나타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그러지. 어차피 우린 남이니까. 소정은 서류에 하나씩 사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멈추지 않고 마지막 장까지.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지만 소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도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정은 전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없는 집,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향수,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도윤의 냄새. 소정은 눈을 감고 그 향을 맡았습니다. 손때 묻은 의학 서적들, 곳곳에 형광펜으로 그어진 흔적들,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 도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복. 아직 세탁하지 못한 채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소정은 수술복을 들어 얼굴에 묻었습니다. 도윤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정은 하나씩 박스에 넣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도윤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소정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울렁거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을 잃은 충격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생리가 2달째 없었습니다.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생리 안암 구토 울렁거림.
화면에 떠오른 답은 하나였습니다. 임신 초기 증상. 소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리고 다음 날 병원을 찾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소정 씨. 임신 8주차시네요. 소정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임신하셨어요. 8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초음파 보시면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모니터에 희미한 형체 2개가 보였습니다. 쌍둥이예요. 2분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쌍둥이. 그 말이 소정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소정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희미한 2개의 생명. 도윤의 아이들. 도윤이 남긴 마지막 선물. 남편분도 같이 오셨나요? 이렇게 기쁜 소식인데. 아니요. 혼자예요. 남편은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소정은 더 이상 의사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소정은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점 2개.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생명이. 내가 엄마가 되는 거야? 혼자서? 기쁨이 먼저 왔습니다. 도윤의 아이들. 도윤이 남긴 마지막 선물. 도윤의 일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애를 키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재수 없는 년. 술집에서 일하던 주제에. 그 사람 때문에 도윤이가 죽었어. 소정은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아이들도 불행해지는 걸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정말 어떻게든. 소정은 도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둘이 한강에서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도윤. 도윤 씨, 우리 애기 생겼어요. 쌍둥이래요. 도윤 씨 닮은 아기들. 사진 속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끝까지 지켜줄게. 약속할게. 소정은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혼자서도 어떻게든. 도윤이 살아있었다면 아이들에게 주었을 사랑을 자신이 2배로 줘야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품은 기쁨. 한소정은 그 2 감정 사이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나 가혹한 삶을 요구할지. 반지하의 습기, 새벽의 추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깨진 가족을 다시 이어줄 거라는 사실을. 4년이 흘렀습니다. 한소정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5살. 하지만 마흔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알람이 울리면 소정은 일어났습니다. 좁은 반지하 원룸에서 잠든 쌍둥이를 확인하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을 건너 상가 뒤편으로 폐지를 줍고 고철을 모으고 빈 박스를 실었습니다. 거칠어진 손, 갈라진 손톱, 굳은 살 가득한 손바닥, 햇빛에 그을린 얼굴, 주름진 이마. 하지만 소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어 리어카를 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름에는 폐지 썩은 냄새와 더위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소정이 집에 돌아오면 쌍둥이가 일어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현과 도율, 4살 된 두 아이는 도윤을 그대로 복사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미소. 소정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도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엄마 일하고 왔어. 우리 도연이, 도율이 밥 먹자. 엄마, 오늘 어린이집 가? 그럼 우리 도율이 친구들 보러 가야지. 소정은 웃으며 아이들 밥을 차렸습니다. 저렴한 국밥, 반찬 몇 가지. 하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나도 더 먹을래.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소정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 소정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아르바이트, 설거지, 청소, 홀서빙,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 소정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소정을 좋아했습니다. 말없이 일하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했으니까요. 소정 씨, 오늘도 고생했어요. 반찬 좀 싸가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소정은 반찬을 받아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소정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빨리 커서 돈 벌게. 엄마 힘든 일 안 하게 해줄게. 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소정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 우리 도연이 착하네. 하지만 아직 엄마가 할 수 있어. 걱정 마. 나도 돈 벌어서 엄마한테 줄 거야. 큰 집도 사줄 거야. 알았어. 우리 도율이도 착해. 그럼 우리 열심히 밥 먹고 쑥쑥 커야겠다. 아이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정은 그 웃는 얼굴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햇살이 밝았습니다. 소정은 장을 보러 시장에 나왔습니다. 도연과 도율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도연아, 오늘 뭐 먹고 싶어? 떡볶이 먹고 싶어. 나는 어묵 좋아.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둘 다 사주자. 우리 도연이 도유리가 착하니까.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갔습니다. 엄마 최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소정은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이런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빨간 귀마개를 한 아이. 도율이었습니다. 혼자 길을 잃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율아. 같은 시각. 시장 반대편에서 윤미숙도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그녀는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지고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도윤을 잃은 뒤 그녀는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 저 아이 왜 울고 있지? 윤미숙은 우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애야, 왜 울어? 엄마는? 엄마 어디 갔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미숙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도윤, 어릴 적 도윤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눈, 코, 입, 이마, 모든 게 도윤이었습니다. 너 누구니? 이름이 뭐니? 아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윤미숙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윤의 아이였습니다. 도율아, 도율아. 소정이 리어카를 끌며 달려왔습니다.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도율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엄마가 왔어. 소정은 도율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윤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윤미숙은 입을 열지 못한 채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소정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구나. 도율이 찾았어? 또 다른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도율과 똑같은 얼굴, 쌍둥이. 윤미숙은 비틀거렸습니다. 두 아이, 도윤을 복제한 듯한 두 개의 얼굴, 숨이 막혔습니다. 소정 씨, 이 아이들이 혹시? 윤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도윤이 애들 아니니? 소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윤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정 씨, 제발 말해줘. 이 아이들이 도윤이? 윤미숙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소정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소정은 웃었습니다. 차갑게 비웃듯이 4년 동안 쌓인 분노가 그 웃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대로 재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정 씨, 그건 술집 여자 혼자 살 순 없잖아요. 빨리 다른 남자 만나서 나았어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아니야, 이 아이들 얼굴 봐. 도윤이랑 똑같잖아.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어.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요. 착각하신 거예요. 소정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단단히. 가자, 도연아, 도율아. 우리 집 가야지. 소정 씨, 제발 기다려.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소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덜컹거리며 골목을 굴러갔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발소리,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윤미숙의 흐느낌.
소정 씨, 제발. 소정은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었습니다. 빠르게 멈추지 않고,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파? 아니야. 엄마 안 울어. 바람 때문에 그래. 눈에 먼지 들어갔어. 소정은 눈물을 닦고 아이들을 안아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내서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끝까지. 아무도 너희를 빼앗아 가지 못하게. 뒤에 남겨진 윤미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녀의 손에는 도율이 떨어뜨린 작은 장난감 자동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플라스틱 자동차. 윤미숙은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아무리 깊이 감춰도 언젠가 마주치게 됩니다. 한소정은 4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시댁으로부터, 과거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슬픔으로부터.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미숙도 4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지만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당신, 나 오늘 도윤이 봤어. 도윤이를 봤다고. 강태재는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도윤이는 4년 전에. 알아. 하지만 시장에서 봤어. 도윤이를. 아니, 도윤이 애들을. 윤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쌍둥이. 도윤과 똑같은 얼굴. 그리고 한소정. 태재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요. 4년이나 됐는데 세상에 비슷한 사람 많소. 하지만 윤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몰라. 그 애들 눈빛, 미소, 코, 입. 모든 게 도윤이었어. 틀림없어. 이거 봐. 그 아이가 떨어뜨린 장난감이야. 우리 손자가 떨어뜨린 거라고. 태재는 장난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빨간색 자동차. 강태재는 며칠 동안 아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도윤의 아이들. 4년 전 장례식에서 재산을 포기하고 떠난 한소정에게 아이들이 있다고. 그리고 퇴근길, 눈 내리는 저녁. 우연히 재래시장 근처를 지나가다 그들을 봤습니다. 한소정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 거친 손, 지친 얼굴. 그 옆으로 두 아이가 뛰어다녔습니다. 빨간 귀마개, 작은 패딩, 환하게 웃는 얼굴. 태재는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도윤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죽은 아들을 봤습니다. 태재는 비서를 통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소정의 생활, 아이들의 출생 기록, DNA 확인, 모든 것. 일주일 뒤
두꺼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태재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혼자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소정, 만 36세. 현 거주지 동작구 재개발 구역 반지하 201호. 생계 새벽 폐지 수거 및 편의점 야간 알바, 식당 설거지. 월 평균 수입 약 150만 원. 자녀 쌍둥이 남아 강도현, 강도율. 출생일. 태재는 출생일을 받습니다. 도윤이 죽은 지 6개월 뒤. 계산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태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게. 친자 확률 99.99%. 강도윤의 친자 확률 99.99%. 서류를 손에 쥔 채 태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한테 손자가 있었어. 윤미숙이 결과지를 보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였어. 4년 동안. 4년. 그들은 4년 동안 손주들이 반지하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엄마 혼자 키우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재수 없는 년. 술집 여자 주제에 내가 우리 아들 죽인 거야. 재산을 회수하고 소정을 내쫓았던 그날. 모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느 눈 내리는 새벽. 강태재와 윤미숙는 반지하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새벽 3시. 소정이 폐지를 주우러 나올 시간.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쌓이는 눈 위에 검은 코트 차림으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시렸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자. 소정 씨가 나올 때까지. 새벽 4시 반. 반지하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소정이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 입구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소정은 발을 멈췄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 속에 무릎 꿇은 두 사람. 강태재와 윤미숙. 4년 만이었습니다. 태재가 먼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정 씨,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윤미숙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정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소정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이미 늦었어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이에요, 4년. 4년 동안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윤미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새벽마다 폐지 주우러 다니고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애들이 밥 먹을 때 저는 굶고. 소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그때 반지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작은 발소리. 도연이와 도유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두 아이는 눈 내리는 골목에서 울고 있는 어른들을 봤습니다. 도유리가 윤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할머니, 왜 울어? 아파? 작은 손이 윤미숙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윤미숙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서 그래. 너희 몰라봐서 미안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제도 무릎을 꿇은 채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자들, 우리가 몰라봤네. 미안하다. 소정도 결국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4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 애들만큼은 떳떳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술집 여자의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재수 없는 사람의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윤미숙이 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오랜 울음 끝에 소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애들을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불쌍한 손자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손자로. 윤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손자들인데. 그들은 눈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두 아이. 4년 만에 이어진 가족.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마치 모든 상처를 덮어주듯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재단 저택 거실에는 쌍둥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이와 도유리는 넓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이리 와봐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소정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도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대하던 그때의 모습. 소정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 우리 애기들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 씨가 하늘에서 지켜봐주고 있죠? 사진 속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알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저녁, 5명의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제가 밥을 떠주고 윤미숙이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도연이와 도유리는 맛있다 며 웃었습니다. 소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가 뭐든지 해줄게. 할아버지도 그럼. 우리 손자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소정은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남긴 것들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한소정은 4년 동안 혼자 싸웠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강도윤이 남긴 두 아이. 그 아이들은 깨진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증오와 원망을 사랑과 화해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명의 가족은 함께 걸어갑니다. 도윤이 그토록 바랐던 따뜻한 가족으로.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위에 새로운 행복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계속됩니다. 죽음으로도 시간으로도 증오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상처 위에서 다시 세워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용서는 증오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하지만 그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